오늘은 이제 디퓨전 모델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소개하는 그 모델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이 모델 구조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셨던 분들은 이미 좀 보셨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구조입니다. 요 모델까지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생성 모델의 이제 핵심적인 모델 어제 설명했던 거를 좀 짧게 리뷰를 하고 그리고 이 생성 모델로 제가 어제 구두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진 한 장으로 동영상이 생성이 되는 거 보여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이 모델을 설명을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한 모델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그 생성형 AI 기술로 모델로 만들어진 플랫폼 또는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퓨전 모델은 어제 그 설명했던 그 인코더, 디코더 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뭔가 그 전에는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학습한 데이터를 복원하는 과정에 좀 중점을 뒀다면 이제 그 복원한 것에서 다시 복원한 기술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역행을 하면서 이제 그 노이즈로부터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 VAE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디퓨전 모델에서는 좀 더 이 완전하게 그러니까 노이즈를 만드는 과정을 거꾸로 돌리면서 좀 더 완전하게 이 복원해 나가는 그러한 모델로 이제 거듭나게 됩니다. 이제 물론 여기서 이제 지금 그 제가 앞으로 소개하는 그 이 내용들은 denoising diffusion probabilistic 모델이라고 하는 논문, 그러니까 연구자들에 의해서 2020년도에 만들어진 어떤 결과로 지금의 우리가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여러 디퓨전 기반의 모델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앞서서 Deep Unsupervised Learning using Non-Equilibrium Thermodynamics라고 하는 2015년도에 나온 어제 제가 갠 설명하면서 그 중간점을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이게 비지도 학습으로 어떻게 이렇게 생성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아이디어의 그 뭐 결과를 만들었던 2015년도에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이 DDPM이라고 하는 모델이 탄생을 한 겁니다. 좀 더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이디어는 이미지를 점점 흐리게 만들었다가 다시 되돌리는데 이제 이미지를 점점 그 노이즈를 추가해서 우리가 흐리게 만들었죠. 이제 그것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면 다시 그 노이즈를 제거하면서 원본의 이미지를 이제 복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수학적 모델링을 잘 해보면 그럼 좀 더 완전한 기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로 그럴듯한이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듯한 이미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제 설명해드린 그 모델에서 이 복원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좀 더 세세하게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좀 더 완전하게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디퓨전 모델의 아이디어가 구현이 될 수 있었던 건 직접 알기 힘든 어떤 현상, 그러니까 이제 아예 노이즈가 돼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노이즈가 돼버린 거에서 예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딥러닝 모델이 개발이 됐고 그 모델들을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정말로 좀 더 선명하고 좀 더 완전한 그러니까 실제로 기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면 세상에 있는 것을 찍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계가 세상에는 없지만 마치 세상에 정말 있는 것과 똑같이 생각이 들 정도의 사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조금씩 이제 추가해서 아까 원본 사진에 가우시안 분포로 노이즈를 조금씩 추가해서 완전히 노이즈를 만든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역행하는 과정에서의 이제 어떤 노벨티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노이즈, 그러니까 완전히 그 잡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이미지에서 다시 원본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이제 여기서는 시간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짧게 이 노이즈 안에서 그 원복되는 그 과정 안에서의 어떤 시간축이 들어가서 그 리버스 프로세싱에 있어서
그 강력한, 여기서 표현이 된 강력한 딥러닝 모델이라는 것이 적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포워드 디퓨전 프로세스, 그러니까 이제 순방향으로 노이즈가 되는 것은 이제 어제 얘기를 들었고요. 이 디노이징 디퓨전 모델이 이름이 디노이징 디퓨전 모델이라고 딱 그냥 디노이징이 먼저 간 건 이 모델의 핵심은 디노이즈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 노벨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름도 디노이징 디퓨전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이즈 제거를 통해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학습 방법이 굉장히 강력해졌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수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타임축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규 분포로 잡음을 잡고, 그러니까 노이즈를 첨가해서 완전히 잡음으로 가기까지 일단은 이 분포 자체, 그러니까 이미지 각 픽셀에 대해서 평균은 0이고, 그리고 이 평균은 0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하죠. 이렇게 종 모양이라고 하는, 자, 그러한 무작위 값을 더해 줍니다. 이 노이즈에 추가되는 정방향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가우시안 분포에 따라서 이렇게 단계별로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여러 번 T 단계에 걸쳐서 추가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단계별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어가 가능하겠죠.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의 구성은 숫자로 되어 있고, 그 숫자로 되어 있는 건 이제 하나하나 픽셀의 값이죠. 우리가 이 이미지를 컬러로 볼 수 있는 건 RGB라고 하는 각각의 세 장의 이 이미지가 겹쳐져 갖고 이제 우리가 컬러풀하게 이제 이미지를 보게 되는 건데요. 이 밝기나 색상의 숫자를 이제 무작위 숫자를 더해가는 것이 바로 노이즈를 추가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가 계속해서 추가를 시키면 이렇게 이제 노이즈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간 것을 다시 이제 역방향으로 할 때, 이제 여기에서 사실은 강력한, 아까 표현드렸던 강력한 딥러닝 모델이 개발이 돼서 이게 가능해졌다라고 표현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딥러닝 모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유넷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유넷 구조가 이 복잡한 과정을 정말로 특징만을 잘 잡아내서 적용될 수 있게, 그러니까 이 학습해서 잡음이 돼버린 이미지를 다시 원복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완전성을 갖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그 계산하는 속도나 처리 속도도 이제 포함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되게 정교하고 그리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그 유넷 아키텍처 기반의 딥러닝 모델로 그게 가능해진 것입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자, 여기에서 레지넥 블록과 셀프 어텐션 계층을 가진 유넷 구조가 되었다. 어제 인코딩, 디코딩 설명해 드렸는데, 실제로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이제 이미지는 부분적으로 노이즈가 첨가되면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러니까 레이턴트 스페이스 안에서 처리가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거칠 때 이 거치는 과정이 바로 유넷 구조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모델로 그러니까 연산이 돼서 계산이 돼서 이렇게 노이즈가 되고, 그 노이즈 안에서 다시 원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넷 구조를 좀 살펴보면, 자,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 다운 샘플링, 업 샘플링 얘기를 잠깐 멘트가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이미지가, 예를 들어 512 바이 512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를 특징만을 잡아내서 점점 사이즈를 줄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이즈 줄이는 게 우리가 리사이징 할 때 사이즈 크기 줄이거나 늘릴 때 그냥 말 그대로 크기를 늘리고 줄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연산 과정에 거치고 이제 모델링이 역할을 하는 거죠. 점점 사이즈가 줄어들지만 특징을 잘 매 그 레이어마다 추출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갔을 때 여기에서부터 이제 업샘플링을 하면서, 그러니까 디코딩이 되면서 이 이미지의 그 특징을 잘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에 압축해서 전체적인 압축하는 과정에서 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컨텍스트, 맥락을 잘 이해하면서 이게 다운샘플링을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뭐 컨볼루션, 뭐 패딩, 뭐 맥스플링 뭐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런 표현들은 말 그대로 이제 픽셀 바이 픽셀을 정말로 컨텍스트를 이해하면서 다운샘플링을 할 때, 여기서 다운샘플링은 그 이미지 안에서 이제 픽셀이겠죠. 그 샘플링을 할 때 그 픽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값을 잘 추출해내는 연산 방법입니다. 행렬로 연산을 하는 건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요 아래 이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데까지 왔다가 다시
디코딩하는, 즉 업샘플링의 경로를 지나서 이미지의 원래 크기로 복원을 해 나가는데 이제 여기에서 정밀한 그 값들이 복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모델의 특징은 되게 세밀하고 정교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레지넷 블럭과 셀프 어텐션 계층이 들어간다고 하는 건 다운 샘플링 되는 그 계산 안에서의 이제 혁신적인 알고리즘이 적용이 됐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이 된 윤핵 구조로 이제 이 생성이 된 겁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제가 어제 그젠가요? 우리가 잘 만드는 모델이 되게 잘 만들어졌다라고 이 모델을 이제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습을 시킬 때 정확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그래서 그 정확도를 우리가 높이는 방법은 내가 학습해서 원래 정답, 지도학습 같은 경우 정답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이제 곧 만날 예측할 답이 있는데 정답과 예의 차이를 줄이면 거의 완벽하게 영예가깝게 만들면 이 모델은 잘 만들어진 모델이라고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걔는 정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겠죠. 생성 모델은 사실상 뭐 지금 여기 앞에 그 생성 모델에 잘 생성이 됐다. 그러니까 이 모델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생성이 됐다라고 평가하는 평가 지표가 바로 FID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학습한 그 모델과 생성된 모델의 어떤 거리값을 계산했을 때 거리가 좁으면 우리가 학습한 데이터에 준하게 생성이 됐다는데 결국에는 그 내용은 뭐냐면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확률 분포에 따라 그 매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차이를 찾아본다는 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어제도 질문을 주셨죠. 뭐 노랑머리를 한 소녀라는 걸 그려달라고 프롬프트에 입력을 했을 때 제 머릿속에 그려진 노랑머리를 한 소녀와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진 노랑머리의 소녀는 다를 겁니다. 다르겠죠? 같으면 같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눈을 떠서 TV를 켰더니 그러니까 그냥 대한민국 사람들이 노랑머리를 한 소녀를 봤어요. 화면으로. 그럼 나도 모르게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됐을 거고 대한민국에 살고 그 채널을 보는 사람들은 그 노랑머리 소녀의 그림이 이미지가 각인됐기 때문에 아마도 프롬프트에 노랑머리를 한 소녀를 그려줘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학습된 우리는 비슷한 이미지를 그릴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성된 결과물을 가지고 이게 내가 의도한 대로 잘 생성이 됐는가라고 정량 지표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정량 지표를 만들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뭐 했을 때도 그랬고 테스팅을 합니다. 요거랑 좀 다른 방식으로 AMTS라고 해서 아마존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이제 인력을 모아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프롬프트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생성이 된 이미지를 가지고 너가 이 생성된 이미지에 얼마나 동의해? 라고 이제 서베이를 하는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대체로 그러니까 생성형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결과값을 냈을 때 이렇게 모델상의 어떤 정량적 지표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따져서 우리가 모델의 우수성을 평가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동의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하는 정성평가의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델을 개발하고 나서 그 모델 자체에 대한 평가가 수치적으로도 진행이 되지만 그것으로 어필을 하기엔 그러니까 어떤 모델 자체 안에서의 알고리즘의 노벨티가 있다라고 이제 제가 입증을 하거나 이런 연구자들이 할 수도 있겠으나 거기에서 좀 더 강력하게 신뢰도를 좀 높이려면 이제 인간의 어떤 평가가 들어가 있는 정성 평가가 반드시 이렇게 따라가 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측한 이미지와 실제 정답 이미지의 차이가 0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좋다. 이건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FID 수치가 7.89, 4.95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보다는 얘가 더 정확하게 생성을 했다. 상대적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확대돼서 이미지가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지 않지만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그 논문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미지를 확대해 보면 확실히 이 이미지가 좀 더 선명하고 정교하게 생성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미지에 대해서 결과를 봤을 때 이 FID 수치만으로 절대값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평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고 평가를 정량적으로 하기는 한다. 그러나 우리가 생성 모델을 쓰는 데 있어서 그 평가하는 그 기준은 결국에는 사용자가
얼마나 이 모델에 대해서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델의 성능은 평가되는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DDPM 모델을 사용해서 생성한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는 이미지와 정지 이미지와 동영상을 지금 만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성 모델에 대한 분류를 이렇게 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렇게 생성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예를 좀 정리를 하자면 말씀드린 대로 명시적인 밀도의 그 모델링을 하는 것과 암묵적인 밀도로 모델링을 하는 것,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델링이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그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가 사실은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그 목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데이터가 어떤 구성을 갖고, 여기서 어떤은 굉장히 분석적으로 우리가 카테고리 범주를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분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일단 분포도를 만드는 게 저희들이 수치적으로 그 이미지가 됐던 음성이 됐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숫자가 됐던 사실은 이제 그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일단은 펼쳐놓는 거죠. 왜냐하면 기계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펼쳐놓는 겁니다. 펼쳐놓고 이제 분석하는 거죠. 얘는 어떻게 분포되어져 있는가. 그래서 이 데이터가 분포되어져 있는 것을 확률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률이 되게 중요하다, 확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직접 계산이 가능하도록 모델링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명시적 밀도로 구성되어 있는 걸 모델링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거기 안에서 샘플링, 그러니까 사실은 명시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건 맞죠. 그러니까 잘 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명시적 밀도와 암묵적 밀도 이렇게 구별을 하긴 했는데, 이거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정말 수식 없이 이해하기 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구별을 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거고, 실제로 이거는 제가 구별을 한 게 아니라 컴퓨터 사이언스 스탠포드 MIT였나요? 예, 교수님이 분류를 하신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그분은 암묵적 밀도로 모델한 거에 분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리를 이렇게 매김을 하셨거든요. 디퓨전 모델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근데 또 어디에서는 이거를 익스플로시티브 덴서티 모델링에 해당한다라고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또 아티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이해하기 좀 이렇게 분류해서 이해하기 쉽게 요거를 제가 가지고 오긴 했는데, 그 부분은 요렇게 특징에 준해서 모델이 하나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어디에 포커스, 초점을 맞춰서 얘를 분류를 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어제부터 오늘까지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의 계열은, 제가 이제 계열자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모델, 그러니까 이 모델의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거를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린 거고, 걔네가 이제 가지치기를 해갖고 거기에 어떤 아까 제가 유넷에서 연산할 때 요 부분에서 좀 다르게 이게 붙어서 DDPM이 나왔다라고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알고리즘이 어떤 연산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달라지거나 뭔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녹여 들어가면 이제 뭐 앞단에 이름이 붙어서, 어제 많이 소개드렸죠. 뭐 사이클겐, 뭐 스타일겐, 뭐 이렇게 붙여서 만들어집니다. 자,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시퀀스로 보고 이전 데이터 조각을 기반으로 다음 조각을 예측하는 방식을 생성하는 게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의 계열입니다. 그래서 GPT도 트랜스포머도 이 계열에 해당합니다. 전후 사정을, 그러니까 맥락을 계속 좀 정확하게 따져갈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마치 문장을 만들 때 앞 단어를 보고 다음 단어를 예측하듯이, 우리가 언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보통은 다 주어, 목적어, 수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죠. 이미지의 이전 픽셀들을 보고 다음 픽셀의 색상을 예측하는,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완성하는 게 바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확률 분포를 명시적으로 그리고 매우 정밀하게 모델링을 생성하는데, 생성 과정이고 한 번에 한 조각씩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얘는 실질적으로 너무 느리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이렇게 썩 좋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오토 리그레시브라고 하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트랜스포머 계열의 모델들이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이
모델 계열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VA 데이터를 압축 후 복원하는 오토 인코더 구조에서 확률적 개념으로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토 인코더는 인코딩과 디코딩의 과정을 거쳐서 원래 이미지가 노이즈가 됐다가 다시 원래 이미지로 복원하는 딱 그 과정이죠. 네, 베리에이셔널은 노이즈에서 생성이 될 때 거기에 다시 확률 모델링을 해서 원래 이미지로 복원이 되는 게 아니라 만나보지 않은 이미지로 생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오토 인코더보다 VA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제 연구를 하죠. 표현 학습은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잠재 벡터에 우리가 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잠재 벡터 안으로 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잘 표현하는, 그러니까 특징을 잘 학습할 수 있는 걸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오토 인코더와 뭐 변형 인코더, 변분 인코더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제 요거 그 리버스 할 때 여기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을 하자면 목표와 잠재 공간 활용 방식의 차이. 예, 여기에서 이제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토 인코드는 원래 이미지를 얘한테 알려주고 얘가 원래 이미지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VA는 원래 이미지에서 유사한 그럴듯한 이미지가 나오는 거지 원래 이미지를 나오게끔 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활용하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서 다르게 쓰이겠죠. 자, 걔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경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경쟁하는 그 학습을 통해서 그 구조로 이제 생성을 하는 건데, 이제 이 생성 모델도 사실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제가 어제 진짜 진품과 가품의 그 금액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판별자의 생성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판별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지 10만 원짜리 가품보다 100만 원짜리 가품이 진짜 맞잖아요. 그 100만 원짜리 가품을 만든 업체가 100만 원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건 이태원에서 그만큼 판별이 안 되도록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네트워크가 서로 경쟁하면서 이제 발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를 만드는 과정이죠. 오늘 말씀드렸던 디퓨전 모델은 이 이미지 생성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모델 계열입니다. 자, 요 마지막에 보면 다른 모델에 비해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최근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퍼포먼스가 굉장히 뛰어나게 저희가 개발하는 것도 당연히 노벨티가 인정을 받죠. 노벨티가 있죠. 하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시간을 예를 들어서 생성되는데 1분이 걸렸는데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30초에 걸렸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이제 노벨티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산 속도를 줄이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다. 이는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 모델을 이렇게 축약시켜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많이 들었던 GPT 계열 프리트레인드 모델 같은 경우도 다 이러한 생성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 아키텍처가 구성이 되고 이제 하나의 모델이 계속해서 나오는 건데 관련하신 분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컴퓨터 사이언스에 관련한 분야인데 인공지능이랑은 좀 거리가 있는 분야에 계신 교수자분들이 계시다면 이 생성 모델을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린 건 진짜 말 그대로 수박의 진짜 겉을 말씀드린 거고 모델 하나를 잡아서 이제 제가 특징이나 장점 혹은 어떻게 쓰이는지는 잘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응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유넷 구조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 구조 안에서 내가 취하고자 하는, 내가 뭔가 생성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징점이 뭐고 내가 필요로 하는 목적이 뭐가 있다라고 좀 고민을 하시면 충분히 이 생성 모델을 갖고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프로그래밍 실력이 뛰어나면 좋죠. 왜? 제가 영어를 아주 잘하면 편하죠. 아무나 영미권 사람 만나도 불편함 없이. 하지만 못해도 소통은 이제 됩니다. 저도 해보진 않았는데 이제 뭐 이렇게 스마트폰에 그런 기능이 있어서 제가 우리말로 하면 바로바로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다 장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는 뭐 그래도 대충 다 뭐 쓸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 아니면 아랍어 뭐 이런 건 제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것도 소통이 바로 됩니다. 그런
시대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함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못하진 않는다. 제가 그게 주창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은 프로그래밍으로 어떤 나의 어떤 개발자적 입장에서의 그것이 아니라 그냥 도구로서 프로그래밍을 이제 쓸 수 있는 시점에 왔다. 다만 개발자보다는 좀 더 느리고 좀 더 약간 터프하게 만들어질 수 있고, 하지만 안 되는 건 아니다.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수 있지만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요 생성 모델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이 생성 모델이 어떻게 생성이 가능했던 걸까를 좀 나름의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이제 이 확률 토대인데요. 이 결국에는 이제 이게 확률 게임이잖아요. 그런데 이 생성, 결합 요거에 대해서 확률 모델링을 이제 많이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 기반의 모델링이 되는 건 확률 기반의, 그러니까 확률의 이론을 따져서 뭔가 예측하고 결정하고 우리 아직 만나보지 않은 그 공간 또는 그 시점에 대해서 만들어내는 건 맞는데요. 혹은 판단하는 건 맞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확률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확률적으로 거의 100% 앞면이 나올 확률이야 라고 던졌더니 앞면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랬다 한다면 이제는 그 아이디어를 생성과 결합하는 확률 모델링을 해나간 겁니다. 그래서 likelihood, 이제 영어로 하면 likelihood고 우리말로 하면 최대 가능도의 그 어떤 그 식이 있잖아요. 최대 가능도를 구현하는 연산하는 식이 있는데 그 식으로 그 원칙 아래 이제 가장 정말로 그럴듯한 샘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 자체가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쭉 만들어져 온 그 토대가 결국에는 사람들의 그 어떤 사고 과정,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앨런 튜링을 말씀드렸는데 결국 인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명시적으로 그 순간순간에 학습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못하는 거죠. 우리 생체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걸 다 기억하면 우리는 일찍 죽죠. 그래서 자율신경계나 내가 의식하지 않은 무의식의 상태에서도 내가 바로 그걸 우리가 이제 반사행동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를 기계가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설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름의 사람의 그 어떤 설계되어 있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변환을 시킨 겁니다. 두 네트워크의 경제적인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낸 것도 그래서 이안 굿펠로가 되게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네트워크를 생각해내서 뭐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생각해 본 거죠. 이거를 이렇게 경쟁을 시키면 뭔가 결과가 좋지. 이게 아이디어 저 혼자 추측한 겁니다. 이제 그런 아이디어에서부터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려고 이제 알고리즘을 작성하기 시작을 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러한 경쟁적인 어떤 생태계. 그러면 이제 둘이 경쟁할 수도 있지만 셋이 경쟁할 수도 있고 뭐 여럿이 경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가장 획기적인 건 바로 잠재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잠재 공간이라는 어떤 스페이스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확률을 따져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것만 취할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수조 개의 파라미터를 구성했는데도 돌아가는 겁니다. 챗 GPT나 뭐 이런 우리가 만나고 있는 생성형 AI가 자기 회귀 아키텍처라는 것도 결국에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 생성할 수 있는 어떤 단초를 주었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디노이징하는 아키텍처의 그 양방향 과정, 그러니까 순방향으로 갔다가 역방향으로, 그러니까 순방향으로 간 그 아이디어를 이거를 다시 바꾸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아이디어에서 좀 더 진화해서 알고리즘으로 그렇게 구현을 했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이러한 아이디어가 기술적으로 구현이 됐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머리에 아이디어는 떠오를 수 있죠. 근데 기계가 이걸 그대로 그 아이디어를 구현을 하려면 알고리즘을 일단 작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알고리즘은 잘 작성을 했는데 얘가 구동하는데 뭐 한 100시간이 걸려요. 이게 의미가 없죠. 근데 걸렸겠죠, 처음엔. 그런데 하드웨어, 즉 GPU의 성능도 되게 뛰어나고 이제 뭐 반도체 기술이라고 그래서 이제 말들을 많이 하지만 어쨌든 GPU의 기능도 되게 탁월해지고 그리고 그 GPU를 운영했을 때 연산 속도도 100시간 걸렸던 게 이제 10분으로 줄어들고 뭐 1분으로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다 이게 그 포괄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지금의 인공지능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양한 도메인에서 이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을 갖고 계셨든 여기서 말씀드리는 다양한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분야, 영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정된 확률 분포를 벗어난 이상 데이터를 탐지할 수도 있고요. 잠재 공간에서 데이터 표현을 학습할 때 또는 강학습에서 미래 선택이나 행동을 계획할 때 뭔가 여러분들의 어떤 도메인에 준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 학습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이 잠재 공간에서 어떻게 추출할 것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분야에서 그 응용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새로운 객체를 생성합니다. 이게 이제 그 생성형 AI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화되는 기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뭔가 이미지를 막 생성하는 거예요. 노래를 막 생성하고, 동영상을 생성하고, 다시 말하면 결과물이죠, 결과물.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물만 잘 그렇게 나오면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라기보다 사람들이 이제 AI 때문에 사라질 직업 하면서 나오는 것들 중에 이제 가장 앞단에 있는 직업군입니다. 창작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디자이너라든지 아니면 화가라든지 음악가라든지.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직업을 잃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2018년도에 스타일 트랜스퍼를 응용해서 정말 컨텐츠의 그것도 잘 살리고 이미지 그 스타일도 잘 살리는 알고리즘을 여러 친구들과 개발을 해서 제가 그걸 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물 쇼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잘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약간 욕심에 이게 또 새로운 예술의 어떤 패러다임을 여는 시점이 아닐까 싶어서 그걸로 정말 이렇게 그림 전시하듯이 인사동의 미술세계라고 하는 그 전시장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딱 한복판에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체험도 하고 자 이렇게 물론 이제 제가 한 거긴 해요. 제가 찍은 사진 2013년도에 제가 파리에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여러 제가 좀 존경하는 화가들의 그림을 오마주해서 제가 트랜스퍼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반고흐랑 밀레랑 그다음에 이제 아째라고 하는 사진가를 오마주했는데 아째는 사실은 사진가이기 때문에 그의 스타일을 트랜스퍼하는 거는 좀 구성에 맞진 않았지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찍은 사진으로 그들이 그린 그림 것처럼 이제 결과가 나오게끔 한 거죠. 근데 그때 인사동에서 아마 이렇게 그 길거리에서 10,000원 받고 그림을 사실화를 그려주시는 분이 계셨었나 봐요. 근데 이제 전시도 있고 하니까 올라오신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저 앞에 앉아가지고 저한테 막 화를 내고 가셨어요. 나 같은 사람은 이제 굶어 죽으란 얘기냐. 뭐 이렇게 그냥 사진 하나 띡 넣으면 이게 그림으로 나오는데 누가 나한테 이런 걸 맡기겠냐면서 막 화를 내고 가셨는데 저는 그분이 그리고 이제 이 시각 예술을 하시는 분들도 들려서 저한테 이제 뭐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셨는데 저는 그때 살짝 답답했던 게 뭐였냐면 이건 그들의 어떤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러한 능력을 그러니까 학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기술을 만든 건데 정작 그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나를 대체하는 무언가 기술이 세상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아마 집에 다 세탁기, 디시워시 다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기계가 나왔을 때 그 일을 대신해 주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식모라고 부르는 그 도우미죠. 분들의 직업이 있었는데 그럼 그분들의 직업을 우리가 뺏었다고 저도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왜냐하면 세탁기가 언제 나왔고 기억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러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편리하게 하는 어떤 가전제품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다 환호했지 그거를 대체하려고 하는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직업을 잃을 것이다 라고 저는 적어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번호판 인식을 하는 그런 기술이 나왔고 이제 일상화됐고 또 이제는 대형마트에서는 다 바코드로 사람이 계산을 하는 계산원이 있는 게 아니라 다 그런 걸로 태그를 하죠. 그렇게 됐을 때 그 일을 하던 분들이 자리를 잃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냐면요. 이렇게 옆에 서서 가르쳐 주는 분들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생각엔 아마도 계산원들이 이제 전환이 된 거겠죠. 물론 계산을 하는 데가 계산대가 10대였는데 그거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분들이 한 5명만 취하게 됐다면 5분은 직업을 잃는 거는 맞긴 합니다.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하지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뭔가 산업군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뀔 때마다 사라지는 직업이 있고 그럼으로 인해 생겨나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학생들에게 새로 생겨날 직업에 대해서 좀 더 안내해주는 역할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가 여기 이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교수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예술 작품을 생성하거나 이미지를 변화하는 데 있어서 뭐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들에게는 이제 날개를 저는 달아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이디어를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에 덧붙여서 더 일치월장해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하던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새로 배워야 하고 새로 학습해야 되는데 저는 훨씬 더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더 빠르고 쉽진 않겠지만 빠르게 학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생성 모델은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다양한 가능성을 준다. 멀티모달 학습은 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이제 멀티모달링으로 되어서 표현이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경험을 하고 있는 건데 요거는 좀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고 제가 어제 말씀으로만 드렸는데 저 왼쪽에 있는 친구가 제가 기르는 강아지예요. 이 사진 하나를 제가 넣었어요. 동영상으로 만들려고. 했더니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거는 오픈 AI가 만든 소라로 생성을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거 해봤을 때 좀 놀란 게 뭐냐면 진짜 얘 배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모든 이제 화이트 슈나우더인데 모든 화이트 슈나우더가 이렇게 생겼을까 제가 확인해 본 적은 없지만 지금 엎드려 있잖아요. 정보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는데 그 정보만을 가지고 거의 유사하게 생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얘한테 암컷이라고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우연일까요? 암컷이잖아요. 네, 놀랍지 않나요? 저는 보고 되게 놀랐는데, 예. 그리고 이제 베오 3가 나왔다는 또 기사를 보고 제가 요거는 이제 저기 의자 밑에 이렇게 있는 건데요. 들리시나요? 이제 소리가 나죠. 네, 사운드. 제가 이제 그 프롬프트에 그렇게 넣었어요. 의자 밑에서 기어 나오면서 제가 헉헉거린다는 걸 제가 썼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의자 밑에서 기어 나오는 그걸 생성해 달라고 했더니 이제 물론 제 강아지는 아닙니다. 왜냐면 얘가 지금 10살인데 나온 다음에 보면 거의 뭐 한 4개월, 5개월 된 강아지가 나왔죠. 그러니까 제 강아지는 아니에요. 제가 요 동영상 생성하는 걸 이제 사진을 넣어서 한 몇 가지를 해봤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당연히 처음의 이미지만 그 원본의 그걸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동영상이 정지 영상을 쭉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초당 30프레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정지 영상을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게 스피디하게 이게 딱 업로드를 하고 업로드를 하자마자 한 5분, 7분 걸려서 나왔으니까 그 안에 이제 생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매 한 장을 다 인터폴레이션해서 만들어낸 건 아닐 겁니다. 방식은 당연히 그 방식은 아닐 텐데 어쨌든 그 전 단계에 있는 원본에 있는 그 이미지에 대한 것을 정보를 잃지 않고 계속 생성해 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정지니까 뭐 생성을 따로 한 건 아니겠죠. 일단 내가 오브젝트를 움직이라고 했으니까 강아지를 움직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강아지로 인식을 한 거고요. 그리고 기어 나오라고 했으니까 기어 나온 모양을 만드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만나는 지금의 생성형 AI는 굉장히 놀라운 기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냉장고 기술도 되게 놀랍다고 생각해요. 컴퓨터 기술도 당연히 놀랍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생성형 AI 응용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관심 있어 하실 것 같긴 한데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도 생성하고요. 여러분들 과학 연구를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자, 비즈니스를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의료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전 분야에 얘네들이 역할을 하는데 단 전제가 있습니다. 돈이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소개하는 사이트들의 그 플랫폼을 접속해서 실험을 해보실 수 있겠는데 실험을 하다가 멈출 거예요. 크레딧이 다 소진됐다고. 결제를 하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성형 플랫폼을 좀 내가 내 연구에 쓰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권장하는 것은 일단은 다 무료로 이게 메뉴 일단은 맨 앞에 이게 about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충분히 숙지를 하세요. 읽어보면 자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에 한 70%만 내 기대, 얘네들이 이렇게 설명한 거에 70%만 만족할 거다. 뭐 적게는 60%? 어쩌면 뭐 30, 40%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거는 뭐 어디에 매뉴얼이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제가 생성형 AI를 보면서 경험을 하면서 사실은 갖게 된 인사이트입니다. 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주성이나 자연어 요청을 코드로 변환을 하고 버그를 수정해서 최적화를 하는 코드 생성하는 데서 이런 것들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 자체를 자동화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코드를 뭐 되게 러프하게 짰다가 이제 실행시켰는데 그러니까 에러가 난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바로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구글 코렉 같은 경우 뒤에서 보겠지만 바로 오류 수정을 해주겠다고 이제 나섭니다. 그리고 뭔가 의견을 프롬프트도 넣으라고 하는데 오류 수정이 되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오류 수정이 안 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얘한테 기대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개발 이런 컴퓨터 사이언스나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 없다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것도 모르죠.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립니다. 자, IDE 통합 코드를 지원한다는 건 우리가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인데요. 개발 환경인 코파일럿이나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혹은 뭐 기타 다른 개발 환경에 지금 AI가 다 하나씩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름을 GitHub 코파일럿, 코디넘, 뭐 이플릿 AI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개발자들이 그다음에 커서 요새 개발자들이 현업에서는 커서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이나 연구 친화용으로는 아마 여기 구글 콜앱을 경험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구글 콜앱을 많이 사용하죠. 제미나이가 붙었습니다. 지금 콜앱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콜앱을 참여하면 오른쪽 상단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마크 있죠. 그 마크가 있는데 걔를 클릭하면 이제 제미나이 코드로 어시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 입문자도 충분히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뭐 노코드 얘기 선전 많이 나오는 거 혹시 들어오셨을지 모르겠는데 윅스나 버블 AI 앱이나 뭐 이렇게 노코드, 코딩이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노코드라고 하는 건 코드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프롬프트, 그러니까 나는 자연어로 얘기를 하고요. 얘는 코드로,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제 피드백을, 그러니까 리액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딩의 지식이 없이도 웹이나 앱을 제작할 수 있는 실제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제가 HTML 언어를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웹페이지를 제가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한 3시간 반 만에 제 웹페이지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뭐 웹페이지를 만드는 건 그거는 사실상 얘가 제너레이팅을 하지 않아도 뭐 이렇게 찾아보면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막 코드들이 있어서 쓰면 되는데 제가 좀 쓸만하구나 생각했던 게 그 섹션을 전환하는 기능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 보면 잉글리시 버전 있고 코리안 버전이 있는데 그 섹션을 전환하는 것까지는 제가 뭐 이렇게 찾아보거나 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되게 금방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좀 뭐 수정을 좀 하고 뭐 있긴 하지만 뭐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원하는 그 목적에 그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직관적인 그런 제 웹페이지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쓸만하다. 윅스 AI를 쓴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었고, 자, 그런데 이제 윅스 AI 요 웹사이트 빌더로 여러분들의 그 웹사이트나 이걸 만들 수 있는데, 이 윅스는 좀 더 레이아웃이나 뭔가 컨텐츠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를 주거나 디자인을 더 선사하는 그러한 툴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진짜 그럴듯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무료 구독이긴 한데 여러분들 도메인을 만약에 이제 내가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뭐 수진닷컴 뭐 이렇게 만들려면 도메인을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얘네들이 무료로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하는 거는 하지만 도메인까지도 제공을 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들 아마 구글 사이트로 만드신 분들 꽤 계실 것 같은데 아니면 깃허브나 그런 식으로 이제 주소가 좀 이렇게 길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자, 이렇게
윅스 AI 접속을 하셔서 프롬프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제 갖고 있어야, 그래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한 번에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한 번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그러니까 이 친구랑, 그러니까 윅스 AI라고 하는 친구랑 제가 굉장히 대화를 많이 나눠서 이 윅스 AI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프롬프트에 입력하는, 그러니까 뭐뭐를 입력해야 되는지 좀 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 만들어지고 거기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혹은 이제 다 만들어 놨는데 뭔가 좀 바뀌었으면 바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프롬프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프롬프트 안에 넣을 것을 처음부터, 이제 이 친구는 지금 거의 뭐 라인 바이 라인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머릿속에 계획이 다 있어요. 저는 다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계획이 다 그 안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설계를 하면, 설계도를 얘한테 전달해 주면, 얘는 어쨌든 그 설계도를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그러니까 구현을 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만족을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못하면 못하는 대로 이제 또 다시 이제 얘한테 이제 수정을 하도록, 리바이즈를 하도록 계속해서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제가 만약에 웹사이트를, 그러니까 웹 디자이너라고 한다면 이걸 하다가 때려치겠죠. 그래, 내가 하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생성형 AI라고 하는 도구를 그냥 무작정 다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도 참 폰트 사이즈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이미지도 별로 적절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사실 뭐 이미지야 다 바꾸면 되는데, 이제 그 밑에 이 폰트가 저는 되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 폰트를 바꾸려면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디자이너일 경우에는 그 폰트에 되게 다양한 폰트가 있고, 거기서 이제 이런 웹페이지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자, 그 아이디어를 사실상 이런 생성형 AI로는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바로바로 그렇게 구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페이지에서 이렇게 잘 구동이 되는 것까지 이렇게 나름대로 디자인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메뉴에 들어가서 고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윅스 AI가 원래, 여러분들 혹시 윅스 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15년 전, 15년 전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템플릿을 제공하고, 지금 저희 구글에서도 제공을 하고 어도비에서도 제공을 했었어요. 근데 그 어도비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데서 제공을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문을 닫았고, 이렇게 막 무료로 템플릿을 제공하고 막 아이디어를 주고 하는 것들은 있었는데 윅스가 좀 약간 선두주자였어요. 그러니까 윅스 템플릿도 예쁘고 되게 유니크하고 막 무료로 제공해주고, 그래서 저도 꽤 오래전에, 그러니까 제가 대학원 할 때 윅스를 써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얘네가 이제 AI 기술이 나오니까 엄청나게 발빠르게 이제 앞에 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디자이닝 하는 거라든지 설계를 하는 거라든지 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이 소비자가 그냥 프롬프트로도 이렇게 설계할 수 있게끔 이제 전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패러다임을 바꾼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저희 연구실 웹사이트라고 합니다. 물론 쓰지는 않을 것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자, 코드를 생성하는 것은 요 GitHub 코파일럿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요것도 말씀드린 대로 무료이지만 웬만큼 쓰려면 이제 유료 버전으로 바꿔야 한다. 실시간으로 대화를 통해서 코드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코드 파일도 한 번에 생성을 할 수 있게끔.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GitHub 코파일럿을 찾아 들어가서, 자, 요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환경이고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이제 브랜치죠, 다. 예. 이런 것들은 지금 다 통합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두 축으로 갈릴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파, 구글파, 또는 오픈 AI, 뭐 엔트로피 뭐 있을 수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어떤 경쟁 구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바로 스테이셔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문서 작업을 하거나 하는 거 있잖아요. 엑셀이라든지 워드라든지 현재
구글은 걔네가 구글 자체에서의 구글 독, 구글 시트, 뭐 구글 썸띵 하면서 지금 이제 거의 구글 계정을 쓰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뭔가 가입을 할 때도 예전에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연동이 됐다면 저는 제가 구글 유저라서 그런지 구글로 이제 계속 뜨니까 모든 사이트의 가입이 다 구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생성형 AI 기술이 그러니까 붙어지면서 다 이제 연동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미나인데 이제 얘네들이 다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갖고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빅테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기점으로 얘네들이 점점 이제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다 통합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아마도 이건 그냥 제 상상이지만 돈을 이렇게 매길 겁니다. 이거 다 쓰면 100불이 아니라 50불에 해줄게. 실제로 지금 구글이 그걸 하고 있어요. 제미나이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미나이 붙여서 100기가 클라우드 줄게. 200기가였나요? 자,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원래 구글의 클라우드를 시스템을 쓰던 사람이면 혹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드라이브를 쓰던 사람이면 고민하겠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이제 뭐 이사를 갈 수도 있겠고요. 자, 얘네들이 실제로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 이런 개발이나 이제 이런 쪽에 좀 더 이제 소통을 어떻게 보면 개발자들이랑 좀 원활히 했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원래 마이크로소프트가 잘 그런 쪽에. 왜냐하면 개발 환경 자체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든지 아니면 비주얼 스튜디오라든지 개발자들이 개발할 수 있는 최적의 어떤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갖고 그러니까 선두주자였죠. 그랬는데 이제 이 인공지능 기술이 나오면서 그런 개발 환경들이 막 많이 생겨나기도 했고 편리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를 많이 쓰게 됐고 그 다음에 이런 파이토치라든지 이런 프레임워크들을 쓰게 됐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걸 잘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준 이미 내장되어 있는 개발 환경이라든지 그런 환경들이 있으면 당연히 그걸 선호하겠죠. 그래서 다 이제 각자 살아남으려고 이제 머리를 쓰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네, 누가 위너가 될지는 제가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어쨌든 구글 유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관심을 갖고 구글 쪽에서 개발하는 거에 좀 더 저는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크롬을 쓰고 구글 드라이브 클라우드 시스템을 쓰고 구글 스테이셔너를 쓰고 이런 사람은 이제 걔네들의 개발에 좀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자, 엣지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한메일 이쪽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그 계정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테이셔너리와 뭐 클라우드 시스템을 쓰는 사람은 이제 이쪽 코파일럿 쪽으로 좀 더 가겠죠. 네, 관심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이 친구가 뭐 자기가 코드를 막 짠 게 아니라 이 코파일럿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도트가 움직이는 것을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자,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면 복붙을 해서 작성한 코드를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수정 코드도 제안을 합니다. 뭐 그러기는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 분명히 그럴 수는 있다. 하지만 디버깅도 해주고 자, 화면 밖에 이거는 사실상 뭐 에러가 나서가 아니라 다른 이제 그걸 주는 거죠. 지금 요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환경 안에서 코파일럿을 쓰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요거랑 거의 유사한 시스템으로 구글 콜앱 안에서 제미나이랑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요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 친구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프롬프트로 잘 작성을 하고 있어요. 개발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코드 안에서의 되게 어떤 작은 부분에 어떤 그 시퀀스 안에서 어떤 문장을 수정을 해야 이게 바뀐다는 걸 알고 있는 친구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코드를 작성을 자기가 하게 되면 왜 문법을 틀릴 수도 있잖아요. 애들이 사실은 이 코딩을 하게 되면 안 돼요 교수님 아니 가보면 꼭 오타가 있어요. 뭐 세미콜론이 빠졌다든지 아니면 안 해야 되는데 한다든지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사실은 개발자의 성질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정말 2시간을 막 헤맸는데 보면은 뭔가 아주 작은 에러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뭔가 문법을 잘못 이해해서 수 있는데 이제 이거는 딱 그 문장을 하나만 주면 벌써 끝났네요.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의 어떤 그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법을 아는 친구들은 지금의 이러한 시스템이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부에서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한계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도트 만들어서 움직이는 거 만들어서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여기까지인 거예요. 뭔가 좀 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친구 한 명이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고 결과물을 빠르게 낼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좀 소수다. 근데 100만 명의 그 사회인이 있으면 100만 년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경쟁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경쟁력을 갖추려면 그거보단 다른 방식의 뭐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비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 계신 분들은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메인 날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충분히 이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에 있는 분야에 있는 친구들은 아니죠. 왜냐하면 얘가 해주지 않아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다른 친구도 그냥 컴컴관하고 그 관련한 과에 있는 친구들도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못했던 거는 알고리즘을 못 짰던 거예요. 근데 그 알고리즘을 지금 짜주잖아요. 근데 어느 파트에서 혹은 어느 영역에서 뭘 바꿔야 되는지를 알지만 알고리즘을 작성을 잘 못했던 친구라면, 그러니까 트레이닝이 안 된 친구라면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인공지능학과를 나와서 뭘 할 수 있다라고 내세우기에는 다른 인공지능학과를 나온 친구들은 그렇게 있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학생들한테도 계속해서 주제에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이렇게 잘 그 지시에서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작성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봤자 그게 별로 장점은 그러니까 무기가 되진 않는다. 저희 과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경우는 웹 버전이 아니라 이제 설치를 하고 그 환경에서 내 컴퓨터에서 하지만 당연히 이 코파일럿을 도움을 받으려면 이제 인터넷이 이 클라우드랑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죠. 반면에 구글 콜앱은 환경 자체가 클라우드 환경이죠. 그래서 웹에 접속을 해야 우리가 만날 수 있고요. 오른쪽에 저기 민경이라고 써 있는 옆에 보면 제미나이라고 이제 이 반짝이는 애가 있잖아요. 이제 걔랑 대화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되게 UI가 되게 편리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결과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뭔가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뭔가 또 실험을 그러니까 결과를 그러니까 연습을 한번 해볼 때는 당연히 그냥 구글 콜앱 열어서 하자라고도 하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저는 각자 로컬에서 운용을 할 수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든지 이런 환경을 사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 설정을 하고 사용하는 것도 이게 연결이 잘 안 되거나 그럴 때 되게 많은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데 전혀 그런 환경을 경험하지 않고 이렇게 클라우드 시스템에서만 작업을 하다 보면 나중에 다른 친구들이랑 협업을 할 때,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 내가 예를 들어서 바이오 쪽인데 바이오 쪽에서의 뭔가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이 환경에서만 하면 사실은 이제 서로 소통하기가 불편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이제 그 불편함을 알아서 이 클라우드에서 또 이렇게 서로 커넥션을 하는 또 그런 체계도 지금 뭐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사실 뭐 제 생각이 좀 나중에는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로컬 환경에서 자 보시면 했는데 오류가 났어요. 보면 여기에서 나는 오류는 이제 엑셀 파일을 데이터를 올려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라고 이제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는 당연히 자기 로컬, 그러니까 자기 로컬이라 좀 클라우드, 자기 시스템 안에서의 로컬에서의 파일을 갖고게끔 경로를 지정했죠. 근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해달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가지고 올 파일이 없어요. 근데 파일이 없는 게 아니라 경로를 잘못 지정한 거예요. 클라우드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경로를 이제 다시 얘가 가지고 있는 예제, 그러니까 그 구글 콜앱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있는 예제로 해서 하라고 했더니 이제 제대로 구동해서 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도의 그 역할은 파일을 읽어내고 하는 것보다 결과적으로는 분석해서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거를 정말 한 1분은 걸렸겠죠. 예,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뭘 분석할 것이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갖고 얘한테 명령을 시켜야 한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한다면 물론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도 많고 뭐 많죠. 많은데 내가 더 다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혹은 좀 더 빠르게
분석을 하려고 프로그래밍 이 방법을 사용을 하겠다면 그 프로그래밍의 프롬프트에 넣기 전에 내가 무엇을 분석할 것인가 충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코드를 생성해주는 여기 보시면 무료 구독 기준으로 제미나이 코드 어시스트를 활용해서 코드를 생성하는 방법은 방금 전에 보신 그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주석 표현을 통해서 입력한 주석을 토대로 코드를 또 이렇게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실질적으로 콜앱은 환경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이렇게 설치를 하고 연결을 하고 그런 불편함이 없으니까 처음에 만약에 코드를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보신 분이라면 구글 콜앱으로 한번 제미나이와 함께 도움을 받아서 그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장하는 건 실질적으로 아까 픽셀이 튀는 것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만들어지는 것도 보여드렸지만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소소하게 방학 때 재미삼아 제 홈페이지, 웹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겠고 자 그렇게 쓸 수는 있겠으나 연구에 관해서 내 분야에 있어서 쓰겠다고 한다면 이 코드 생성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커스터마이즈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는 방법을 이렇게 좀 천천히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그 언어를 만나보지 못한 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도 이 세계를 가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컴퓨터 사이언스, 비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 계신 분들 하실 필요 없는데요. 아마 다 갈 겁니다. 제가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죽을 때까지 연구를 한다고 치면 다 연구자들은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다른 연구자들보다 제가 가장 먼저 이 코딩하는 환경을 만나고 그 생태계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예전에는 아예 넘사벽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항상 처음에 헬로 월드는 찍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을 만든다는 건 말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논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도 각각 언어들마다의 문법이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마치 한국어와 중국어와 일어가 발음하는 건 다르지만 의미적으로는 소통한다 하더라도 저 중국어 못하고 일본어 못하거든요. 그래서 C++라는 언어를 내가 잘 다룬다고 해서 바로 파이썬으로 시프팅이 되는 게 아니라 또 그 파이썬에 또 문법을 익혀야 합니다. C샵을 하려면 또 익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배워나가는 언어의 체계처럼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도 체계가 있고 그거를 학습하고 내가 잘 다루려면 그만큼의 노력과 시간이 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또 그만큼의 시간이 있지가 않죠. 근데 지금은 이제 사정이 달라진 겁니다. 그 시간이 내가 들이지 않아도 이렇게 내가 다룰 수 있는 시점에 왔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 들어가서 그 환경을 경험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좀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내 분야에서 프로그래밍 기술, 그러니까 AI 기술로 무엇을 좀 더 그러니까 어떻게 내 연구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어떤 질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이거를 강력하게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높이고 늘릴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었던 건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가장 이게 어떻게 적용이 지금 잘 되고 있는 부분은 과학 분야이긴 합니다. 사이언스. 그래서 사이언스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 말고도 보이진 않지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제 각각의 분야에서 찾아내고 이제 입증하고 증명하고 이제 발견하는 분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지만 시간과 에너지가 있다면 분명히 이렇게 보물같이 찾아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의 영역에 따라서. 그래서 복잡한 데이터 분석과 수학적 모델링이 가능하거나 문헌 찾기 능력이 뛰어나게 내가 발휘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뛰어나게 발휘할 수만 있다면 저의 연구력은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강해지겠죠. 그래서 가설 수립을 하고 설계를 하고
이 결과를 분석하는 요 사이클을 내가 막 일일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제 얘가 해주는 그러한 구조에 있습니다. 일단은 크게 두 축으로 보면, 자,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거.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아직은 만나보지 않았지만, 이제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고, 자, 그다음 문헌 쪽으로는 내가 막 찾으려면 엄청나게 시간과 막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얘가 문헌을 찾아주고 설계를 해줍니다. 일단 아마 여러분들이 요 알파폴드나 로제타폴드라는 단어는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하나의 시스템, AI를 만든 거예요. 딥마인드라고 하는 이제 구글 계열사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좀 이슈가 되고 좀 요 분야에서 핫했던 이유가 알파폴드 말고 요거와 좀 다르게 로제타폴드라고 하는 또 이 AI 그 바이오 시스템을 우리나라 백민경 교수님이 그 지도 교수 밑에서 같이 개발을 해서 좀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박사 때 하시고 지금 서울대 교수님으로 재직 중인데, 저는 생물 쪽일 줄 알았는데 화학 분야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쪽에 계신 분이 그렇게 해서 오셨습니다. 단백질뿐 아니라 단백질 리간드, 단백질 핵산 상호 작용까지 예측 가능. 자, 요 얘기가 뭐냐면,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 몸 안에 세포 구조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 병증, 암이 발생을 했어요. 암이든 뭔가 종양이 발생했을 때, 생겨났을 때, 이제 우리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 약물이 들어가서 걔네들을 이제 죽이죠. 그러면 얼마나 그 잘못된 그 세포에, 단백질 구조에 이 약이 잘 붙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제약회사에서. 근데 그거를 다 이제 설계를 잘 했어요. 단백질 구조에 잘 붙도록. 하지만 설계를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테스트를 하기까지 잘 붙는 거를 여러 가지로 이제 그들의 방식대로 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알파폴드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단백질 구조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잘 붙도록 얘네들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겁니다. 경우의 수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주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물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전문 분야가 들어가지만 어느 정도의 강도로 붙었는가, 그러니까 결합이 잘 됐는가 안 됐는가 테스트를 이제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적의 어떤 상위 뭐 10개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실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임상 실험이 들어가면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시뮬레이션 했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예를 들어 1년, 2년 걸렸던 거를 단 뭐 일주일, 3일 만에 해내는, 예, 그러한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나 DNA, RNA 종류에 맞게 선택하고 염기서열을 입력해서 구성하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도 좀 그게 있긴 있어요. 벽이 있어요. 뭐냐면, 사실은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저희가 그 춘천에 있는 그 스크립스 항체 연구 코리아 스크립스 항체 연구원과 지금 같이 과제를 막 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를 설치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정보관에 있는데, 일단은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알파폴드 같은 경우는 리눅스 기반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설치가 이렇게 매뉴얼대로 한다고 해서 간단하게 또 되는 게 아니고, 이 리눅스 시스템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또 해결을 해야 되고, 요거는 이제 웹에서 구현해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간단한 거 정도는 이제 해볼 수 있지만, 내가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고 결과값을 얻고, 이제 그 안에서의 접합 부위를 잘 찾아내고, 이제 이런 거부터가 다 이제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그러니까 만들어가는 것이 또 이제 거기서는 전문가의 또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테크니션의 전문가, 또 이 바이오 쪽의 전문가. 왜냐하면 테크니션이 어느 부분이 접합이 돼야 이게 완벽하게 되는 거지 모르잖아요. 그냥 수치적으로만 우리 찾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좀 바이오 쪽의 연구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지금 알파폴드 3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3 버전에서는 저희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돌 수 있게끔 해줬고, 2가 2는 설치를 해서 이제 그 로컬에서 이제 그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콜앱에서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해보실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AI 기반 연구 노트 도구입니다. 구글 노트북 LM이라고 여기에는 제미나이 모델이 내장되어 있어서 기문서 등을 분석하고 연구 보조에 활용할 수 있는 무료 버전은 총 100개의 문서까지 작업이 가능하고 유료 버전 구독 시는 채팅 가능 횟수, 출처 수, 뭐 생성 가능 문서 수, 뭐 이런 어떤 옵션들이 늘어나는 앱입니다. 자, 길게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제가 소개하는 제목을 그냥 그 구글링 하시면 뭐 이렇게 나오는데 대체로 이렇게 그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그 걔네가 이제 그 구글이 만들어 놓고 이제 각자의 언어로 이제 컨버팅을 시키는 거라 웬만해서는 뭐 그냥 다 제대로 돌아가겠지만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다 완벽하게 동일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얘네들이 그 자기네 어떤 그 만드는 그 AI 플랫폼에 대해서 막 런칭을 해서 막 광고를 하는데 그 광고하는 100%가 우리나라에는 또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유 저런 이유에서 처음부터 결제를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찬찬히 이렇게 얘네들의 어떤 그 서비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상 마인드맵을 좀 잘 쓰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예. 왜냐하면 나의 그 카테고리 범주를 나누는 그 방식과 이 친구가 나누는 방식은 좀 다를 수 있고 별로 동의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마인드맵이라는 건 사실상 얼마나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을 되게 세분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조직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바텀업으로 내가 뭔가 하나씩 세밀하게 해갈 수 있는 굉장히 뭐랄까 사고 체계가 엄청나게 조직적이면 되게 도움이 되겠으나 그거에 저는 이제 에너지를 쏟기가 다른 데 에너지를 쏟는 게 그런데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인드맵도 사실상 이것도 하나의 테크니컬한 부분이라 마인드맵 이렇게 이게 해주는 거 말고 마인드맵 그리는 도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도구들을 평소에 잘 써보시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좀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봐야 돼요. 모든 기술은 다 써봐야 되는데 써보진 않았는데 내가 평소에 이렇게 조직적으로 뭔가 조직화하고 하는 것을 원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도구가 이제 최적의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렇게 마인드맵을 잘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자, 이런 거는 또 브리핑 해주고 하는 도구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지만 이렇게 눈팅을만 하지 마시고 끝나고 나서 한번 사이트를 접속해 보시고 무료 버전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도구들이 지금은 생성형 AI의 정말 만연의 시대, 무슨 춘추전국 시대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뭔가 아이디어가 된다면 다 만들어내고는 있는데요. 장담하건대 지금 만들어낸 것 중에 한 20-30%는 1년 안에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장담을 하냐. 작년에 그 미드저니, 그러니까 이미지 생성 때문에 막 계속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을 때 그렇게 뭔가 이미지를 생성하는 어떤 플랫폼들이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다가 몇 달 안 돼가지고 문 닫은 플랫폼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그걸 알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생성 모델 예술이라는 주제로 제가 책을 집필을 했거든요. 뭐 다른 과제 때문에 했는데 집필하면서 그때 엄청 서치를 해가지고 막 소개하고 그러니까 이제 모두 분야 그러니까 뭐 예술의 어떤 각 분야대로 이런 플랫폼들이 있다 소개를 막 해야 되니까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들이 좀 있더라고요. 특히나 사운드, 글 쓰는 그런 도구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것도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어떤 이런,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엄청나게 이건 쌓아놓고 거기 안에서의 분석하는 어떤 틀과 그리고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저희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정보 싸움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정보를 나 혼자 찾지 않고 10명의 제가 석사 애들을 데리고 같이 정보를 찾으면 혼자 찾는 것보다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할을 얘네들이 해주는 거예요.
정보를 찾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잘못된 정보를 찾아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늘 검열이 필요한데 이제 얘는 좀 다른 패턴의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동영상은 영어로만 제공하는 또 이런 해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 내용을 그 스크립트 갖고 얘가 잘 안 들리실 텐데 영어로 이제 정리해서 해주는 거예요. In our current systems, how we are starting to answer Shakespeare's My Life is the amazing frontier of the radius factor called Pure. 뭐 지금은 너무 익숙한데 그 여러분들 아마 그 기계가 말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근데 지금 기계가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엄청 자연스러워요. Kind of like using a giant magnifying glass to photos. Are you about that? Jesus with one. 특히나 뭐 인토네이션이라든지 이 말하는 톤이라든지 또 뉘앙스를 갖는 그 음성의 어떤 변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초고속, 초연결 이런 훨씬 넓은 새 고속도로를 까는 셈이죠. 이걸로 이론상 데이터 전송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하필이면 지상이 아니라 좀 더 어려워 보이는 우주항공 환경에서 더 유리하다고 하는 걸까요?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 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속도. 이게 뭐 기존 마이크로파나 밀리미터파보다 10배에서 100배까지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놀랍지 않나요? 거의 뭐 제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뭐 저는 말하면서 계속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으면 되게 깔끔하게 이게 말하죠. 뭐 사실은 되게 저는 놀라운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놀라운 기술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사실은 그게 이제 우리한테 던져진 과제이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학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얘네들은 철저하게 도구로서, 그러니까 보조해주는 도구로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애가 퍼포먼스가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더 좋은 것 같아서 과연 내가 도구가 아니라 얘네들을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보게 되는 여기 보면은 AI 이 엘리시트라고 하는 애가 리서치 어시스턴트라고 이름은 붙었지만 실질적으로 연관성 있는 논문을 빠르게 찾아보고 그리고 논문에 있는 그 데이터를 추출을 해요. 그러니까 유료가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또 돈싸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유료 구독이냐 무료 구독이냐에 따라서 또 이제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얘도 이제 뭐 어시스턴트로서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 얘보다도 제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보내는 요 다음에 소개하려고 하는 앤데요. 사실 뭐 이거는 저희가 지금에 사용하고 있는 구글 뭐 스칼라나 아니면 뭐 키워드 쳐가지고 구글링 해갖고 찾아가는 뭐 그 방식 익숙한 방식보다 뭐 크게 막 엄청난 뭐 변화, 노벨티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렇게 뭐 카테고리를 나누고 뭐 찾는 거는 좀 더 얘가 서머라이즈를 해주고 그 논문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뭐랄까 그 제안을 해주는 게 좀 더 있는 것뿐이지 뭐 크게 이름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이제 뭔가를 다 할 수 있다라는 건 사실상 어떤 드라마틱한 AI 도구가 와도 연구자한테 있어서는 그게 나 대신 쓰는 게 의미가 일단 없을 뿐더러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과정을 얘가 수행해낸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별로 저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다만 이제 요 다음에 소개하는 건데요. 그 사이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일단 2억 편 이상의 학술 논문 검색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얘 또 드라마틱한 점은 이제 문맥 기반으로 요약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논문이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 우리 왜 논문 보통 한 20페이지 되잖아요.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거. 제일 먼저 우리가 보통 앱스트랙을 읽죠. 그쵸? 네, 그 앱스트랙을 읽고 나서 생각하죠. 이 논문을 다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봐야겠다는 좀 생각이 들면 바로 본문으로 안 들어가고요. 컨클루전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다른 교수님도 비슷할 거예요. 레퍼런스를 봅니다. 어떤 논문들을 참고했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메소드가 궁금하죠, 항상. 그러니까 이제 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렇게 버려지는 논문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얘가 2억 편의 이상의 논문을 검색해서 내가 원하는 핵심 인사이트를 추출해줘요. 그러면 정말 큰 시간을 저한테 세이브를 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사이트에 이거였어 바로 하면 그때부터 이제 정독을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제가 프리뷰했던 어떤 시간들을
얘가 빠르게 주는 건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이걸 좀 해보면서 문제는 그 인사이트가 정말 맞냐 이거죠. 그 주는 얘가 제시하는 핵심 인사이트, 추출한 그 핵심 인사이트가 일단은 카테고리를 나눠서 뭔가 이제 그 액션을 취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I want to use maker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나눠서 명확하게 수행할 작업들에 대해서 요구를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용자한테 그렇게 클릭을 하고 이제 프롬프트가 생성이 되면 여기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키워드만 입력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프롬프트에는 키워드만 입력을 하는데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뭐 사과, 바나나, 딸기. 그러면 아마 과일에 대한 뭔가 논문이 나올까요? 저도 그거는 그렇게 안 해봤는데. 자, 키워드는 말 그대로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논문을 쓴다면 보통 저희들이 키워드를 정할 때, 내 논문의 핵심을 키워드로 당연히 요약어니까 정하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전략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찾는 키워드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야 내 논문이 많이 서치가 되니까. 키워드를 중심으로 서치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딥러닝 안에서 스페시픽하게 어떤 알고리즘을 개발했지만 그 알고리즘은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어펙트겐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제가 만들었다고 치면 만들 예정인데 그 어펙트겐은 어디에서도 누구도 몰라요. 저만 알아요. 그러면 사실 그냥 겐을 쓰는 게 맞죠. 네. 제 논문이 좀 걸려들려면. 그래서 키워드라고 하면 사실은 내 논문 연구의 핵심어, 요약어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연구자들마다 나름의 어떤 아이디어, 그 정책을 갖고 작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에 키워드를 넣는다고 해서 그게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카테고리 안에서 그 부분이 나올 거라고는 장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얘네들이 I want to use maker라고 하는 항목을 만들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셨지만 그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범주화를 얘네들이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자, I want to는 수행할 작업. 그러니까 연구의 핵심 활동 정의. 그러니까 내가 이 연구를 뭘 할 건지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논문을 검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문헌 검토하고 데이터 분석 및 추출, 뭐 연구비 찾기, 특허 검색 등 연구에 필요한 거의 모든 작업. 이제 이거 헤드에 해당하는 거죠. 나는 뭘 원해. 그거를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할 도구.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되게 많잖아요. 어디에서 이제 출처를 그러니까 가지고 올 건지. 그다음 메이커는 만들 결과물. 그러니까 작업 최종의 산출물의 형태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여태까지 만났던 것들 중에서 대부분의 어쩌면 내가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데이터베이스일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제안하고 있는 요게 꼭 뭐 문제가 생길 거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해줬다는 게 별로 그 안에서만 이제 찾아가겠죠. 그래야겠죠. 당연한 건데도 왠지 이렇게 저는 자꾸 의심이 드는지. 하지만 도구로 사용하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 일단 경험해 보십사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요 다음에 소개할 구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코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AI가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시간. 현재는 그 오픈이 된 건 아니고요. 스탠포드 대학이랑 휴스턴 감리교 병원 등 일부 연구자들한테 배포해서 그들이 지금 테스트베드로 지금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용화가 언제 될지는 미정이고 상용화가 될지도 잘 모르겠다고는 하는데 상용화를 하려고 개발했겠죠. 그리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미나이 2.0을 기반으로 구동되는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근데 이제 얘가 여기서부터가 좀 위험한데 정보를 검색하고 요약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 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학적 사고 과정을 모방해서 연구의 전 과정에 깊이 관여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우려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머리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미나이 같이 그 멀티플레이어 완전 천재 같은 애가를 잘 이용해서 누군가가 만약에 연구를 했다면 그래서 논문을 썼다면 제가 밀리겠죠.
그래서 사실 고민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보 싸움이기도 하고 저희 연구자들이 그리고 그 정보 안에서의 노벨티를 찾아 나가는 건데 혹은 어느 날 자고 번쩍 일어났더니 꿈에서 뭐 지도 교수님이 나타나서 이걸 해봐라라고 이렇게 제시해주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내가 연구하고 내가 보고한 논문과 자료 안에서의 이제 생각을 해내는 건데 그게 제 머리가 아니라 저의 머리가 한 1000명쯤 붙어가지고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 코사이언티스트입니다. 자, 얘는 이렇게 설계가 되었다고 해요. 제가 이제 설계도요. 자기네들이 지금 만든 그 설계한 코사이언티스트의 설계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사람의 역할이고요.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코 AI 사이언티스트인가? 예, 사이언티스트의 역할입니다. 자, 일단 사이언티스트는 사람은 리서치 고를 입력합니다. 프롬프트에. 나 뭐 할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컨피규레이션을 누가 해주냐? 이게 문제예요. 아니, 사실 이러려고 뭐 AI를 쓰는 걸 수도 있는데 이거를 AI가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슈퍼바이저가 이 에이전트가 이제 열일을 하는 겁니다. 자, 제너레이션도 하고 리플렉션도 하고 자, 거기 안에서 이제 리플렉션 한 것에 랭킹도 매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이 연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이 목표 설정을 하는 거. 그거가 있는 거죠. 그거가 있는 거고요. 다르게 그것만 있는 거죠. 네, 현재 이 시스템 안에서는 물론 여기에 보면은 피드백을 넣긴 합니다. 여기 다 나온 다음에 피드백을 주면 그걸 가지고 얘네들이 당연히 고려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강학습에서도 인간의 피드백을 넣어서 하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 그것처럼 어떤 인간의 피드백을 넣기는 하는데 이 피드백이 들어가서 다시 뭔가 이 컨피규레이션 되고 이 에이전트들이 각자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 각각의 뛰어난 우리가 이제 보통 논문을 쓰면 한 4명에서부터 7명 정도 이렇게 코워커들이 있잖아요. 각각의 코워커들인 거예요. 얘네들은 다 에이전트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애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생성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연구 목표에 기반해서 초기 아이디어나 가설을 생성하고요. 리플렉션 에이전트는 이제 뭔가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생성된 그 가설에 대해서 얘가 논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따져보겠죠. 이제 스스로 비판도 하고 저희가 이제 연구하면서 서로 논의를 하고 하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성찰 단계를 거쳐서 랭킹을 매깁니다. 누구의 성찰이 더 좋아? 너 맞았어. 그리고 나서 보면 이 가설과 성찰한 가설 그러니까 그 가설이 이게 타당한지 실질적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 타당한지 또 검토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메타 리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평가를 해요. 자기들끼리.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온 것들을 넘겨주는 건데 결국에는 이 모든 디테일한 가설을 우리가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AI가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똑똑한 코어커들이 모여서. 그래서 이 시스템이 출시가 되고 이 시스템을 아주 잘 쓰실 수 있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네이처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전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를 하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리서치 고울. 네. 이거는 이제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쟤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뭐 스탠포드에 있는 사람도 쓰고 저기 제주도에 있는 교수님도 아니 연구자도 쓰고 다 써요. 뭐 중학생 고등학생도 쓸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 리서치 고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AI와 협업을 할 때 주지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인간의 역할과 AI의 역할이 분명히 다르다. 그러니까 내 역할을 AI가 대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저는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의 역할과 이 AI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짓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로치고 AI는 나를 대신할 수 있어요. 충분히. 혹은 나를 뛰어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AI를 뛰어넘어야 하는데 그래야 맞잖아요. 근데 내가 AI를 뛰어넘을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저는 뛰어넘으려고 하지 말고 분명히 선을 긋는 거예요. 얘가 하는 역할과 내가 하는 역할. 내가 하는 역할은 완벽하게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너무 추상적인 표현인 것 같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써보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여기 요 시스템 안에서는 인간의 역할은 연구 목표와 추가 피드백을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제 얘가 결과물을 줄 거 아니에요.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나는 계속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정을 내가 얘가 나한테 제시하는 그 결과물에 내가 끌려가지 않으려면 시작 전부터 나는 분명해야 된다는 거야. 아까 제가 코딩할 때 프롬프트에 이 친구는 아는 친구기 때문에 프롬프트에 이렇게 두 줄만 써도 명확하게 자기 수정할 부분을 알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 시스템 안에서 내가 잘 얘랑 합을 맞춰서 하려면 이미 나는 써놔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내가 연구를 하는 그거는 다 결과까지 이렇게 다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다만 예전에는 코워커로 한 4-5명 같이 썼다면 이제는 혼자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런 AI 시스템과 같이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실험 과정도 훨씬 더 클리어해야 되겠고 그것을 내가 진행한 실험 과정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제 이거는 리뷰어들의 이제 역할이겠죠. 얼마나 이 사람이 한 실험이 정말 명확한지 이 수치는 정말 타당한지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볼 것입니다. 아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을 만약에 쓰신다고 한다면 시작점과 방향성을 제시할 때 정말로 명확하게 군더더기 없이 제시를 하셔야 되고요. 결과물에 대해서 검토하고 수정하고 할 때도 개선이 돼야 될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명확하다라는 게 되게 명확하지 않은 표현이죠. 내가 명확한 것과 이 AI가 명확한 거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 같이 코워킹 할 때도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잖아요. 같은 한국어를 쓰는데도 저는 한참 설명을 했는데 상대방은 이상한 얘기를 할 때가 있죠. 네, 그거는 내가 소통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서 이제 피드백을 듣고 다시 또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합니다. 그렇게 하듯이 AI랑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AI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너무 똑똑하게 말을 하고 너무 똑똑하게 내가 찾지 않은 자료들을 찾아갖고 막 들이대고 하니까 내가 그에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속아 넘어간다는 저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고요.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가면 똑같아지겠죠. 이 AI를 쓰는 누군가와.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고 내가 이 AI의 도구를 끌어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어떤 그 역량을 빌드업 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학생들에게도 그걸 자꾸 강조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학생들은 이런 연구 사이트가 아니고 챗 GPT나 이제 이런 그 프롬프트를 통해서 뭔가 자기의 일상이나 아니면 뭐 과제라든지 뭐 자기 공부라든지 뭐 취업에 관련해서 뭐 모든 어떤 일상의 모든 정보들을 거기서 이제 애들은 찾기 시작을 할 텐데 문제는 거기에 그게 이제 따라가지 않아야 한다는 표현이 제가 의존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구는 말 그대로 도구로서 사용하고 내가 끌고 가야지 내가 딸려가면 안 되는데 AI는 제가 충분히 딸려가기에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얘는 미출시 되었고요. 그래서 보면 나중에 한번 출시가 되면 그때 반드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즈니스 관련하는 뭐 이제 뭐든지 이 AI가 붙으면 인텔리전스가 붙죠, 그죠? 그래서 저희도 뭐 과제 낼 때 뭐 수요조사 쓸 때 제가 데이터 관련한 뭐가 과제가 있어서 제가 데이터 인텔리전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고 보니까 뭐 애플 인텔리전스 이제 뭐든지 뭔가의 인텔리전스가 붙이면 뭔가 좀 다르더라고요. 의사결정 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데이터 비전문가도 쉽게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고요. 질문 입력 시 해당 내용에 대해 분석해 주거나 데이터 시각화를 주로 해줍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엑셀 코파일럿이나 구글 제미나이, 구글 시트 제미나이. 그래서 제가 아까 사실은 이거를 보면서 요거를 보면서 정말 이제 두 축으로 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소개드리는 코사이언티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좀 약간 지역적인 영역이죠. 그렇지만 요 비즈니스 관련해서는 모든 분야가 다 비즈니스가 필요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문서 도구를 사용하는 게 이제 어떻게 어느 그 빅테크가 선점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는 애플은 껴들 틈이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저만 해도 저도 애플 유저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거는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키노트인데요. 호환이 안 돼요. 뭐 얘네들의 정책이기도 했겠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어떤 방식으로 끼어들지 모르겠지만 요 전쟁에서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그래서 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내용은 내일 볼까요? 네, 여기까지 하고 내일 마저 보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제가 마지막 시간은 잡아놓긴 했는데 이제 어떻게 프롬프트를 작성하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오늘 요 예시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감은 이제 갖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 수업을 듣고 나는 반드시 내가 체험을 해봐야겠구나. 이게 체험을 해봐야 뭔가 인사이트가 나오는 영역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셨다면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소개 목적을 달성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분야가 되게 다르니까 질문의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